자, 오늘 원래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원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다소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집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대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여러분들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1시간 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김성건 선생님이 1시간 반 수업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성건 선생님 수업도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 여러분 요 그림 나와 있는 거, 우리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생물의 옥의 분류 기억나나요? 전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한다라 그랬고, 원래는 과제가 요 페이지에 적혀 있는 생명체들을 한번 검색해서 얘가 어떤 애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페이지 펼쳐두고 이 영상 다시 보면 돼요. 안 핀 친구들은 일시정지 잠깐 하고. 자, 먼저 생물의 5개입니다. 근데 거기 막 글씨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것보다 하단부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갖추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큰 그림이 이렇게 생물을 총 5가지의 개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 생물의 분류 체계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개가 가장 큰 생물의 분류였죠. 그렇게 돼서 생물을 가장 큰 5가지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여러분 이 파트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용어가 생소한 건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다 새로 배우는 용어는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어색하다고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 부분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자꾸 보고 문제도 자꾸 풀다 보면 그 용어가 나한테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암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먼저 크게 5개. 맨 밑에서부터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사실상 우리가 뭔가 익숙해 보이는 단어는 식물계라는 쪽과 동물계라는 쪽은 뭔가 익숙하고 나머지는 조금 어색하죠. 그죠? 균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어떤 학생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혹시 요 균계를 세균이라는 녀석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지워야 돼요. 알겠죠?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균계는요, 세균이 들어가는 균계가 아니고 버섯이나 곰팡이들이 들어가는 균계입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5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분화돼서 배우기 이전에 먼저 챙겨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맨 아래쪽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4개를 나누는 기준선이 보이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가장 아래쪽 녀석들과 위쪽 녀석들 크게 2개의 그룹으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분류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그런데 이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자기 자신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세포가 나 자신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자그마한 세포,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다른 생명체들 세포 하나가 자기 자신이다. 이런 애들은 위에 해당하는 애들이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는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이 세포라는 녀석은 어떠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세포는요, 여러 가지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냐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냐에 따라 조금씩 생김새는 달라요. 하지만 모든 세포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 바로 유전 정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유전 정보를 쉽게 그냥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유전자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바로 DNA라는 녀석에 대해서 들어봤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DNA라는 녀석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어떤 특정 세포는 이 DNA라는 유전 정보가 어떠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녀석이 있고요. 어떤 녀석은 이러한 막이 없이 그냥 이 안을 그냥 흩어져 다니고 있어요.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나요? 자, 요거 지우고 옆에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은 다른 세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그 유전 정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막이 없이 그냥 유전 정보가 이렇게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왼쪽 세포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막, 그리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 구조를 핵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여러분들은 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핵이 유전물질이 아니고 핵은 유전물질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즉 여기에는 그 그릇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 그릇이 없어요. 여기에는 핵이라는 그릇이 있고요, 여기에는 핵이라는 그릇이 없어요. 여기 무슨 말이 됐나?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세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가장 기본적으로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포가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붙였는데 요렇게 핵의 구조가 없는 애들, 즉 굉장히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녀석을 우리는 원핵 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핵 세포. 반면에 왼쪽에 있는 세포는 핵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진짜로 핵이 있는 진핵 세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핵이 있는. 무슨 말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세포는 크게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로 나눠볼 수 있고, 진핵 세포에는 진짜로 핵이라는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유전물질이 담겨 있고,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싸고 있는 핵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진핵 세포와 오른쪽에 있는 원핵 세포 중에 누가 더 진화한 것 같아?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오른쪽을 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세포는 두 개가 동시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옛날에 만들어진 생명체들은 이런 세포를 가졌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진화를 거치면서 핵이라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진핵 세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원핵 생물계죠. 즉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세포가 핵이라는 구조가 없는 원핵 세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써 있죠, 그죠? 핵이라는 게 아래에는 없고 위에 있는 애들은 있다. 즉 위에 있는 애들 전체는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 세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나요? 그래서 꼭 요게 생명체의 5개 분류를 배울 때 맨 아래쪽 그룹과 나머지 위에 그룹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점이기 때문에 필기 꼼꼼하게 해두고 꼭 알아둬야 되는 용어예요. 이 용어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말고 꼭 필기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는
원핵 생물계부터 순서대로 원생 생물계, 그 다음에 요 세 녀석들을 각각 보도록 할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보게 될 녀석은 원핵 생물계입니다. 원핵 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맨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세포에 핵이 없구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세포에 핵이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세포를 원핵 세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죠? 원핵 세포다. 여러분들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핵이 없다는 건 유전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전물질을 담아두는 그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점부터 같이 봐보겠습니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생명체가 하나의 세포가 자기 자신인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의 굉장히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인간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자기 자신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나의 세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녀석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세포 생물. 자, 단세포 할 때 앞에 붙는 단자는 여러분들 그 영어 학원에서 영어 배울 때 단수 복수하죠. 그죠? 거기서의 단이에요. 한 개.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살아가기도 한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문장을 단세포 생물이 아닌데요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 개의 녀석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그 다음에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포벽이 있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벽이라는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글씨가 왜 이래?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딱딱한 세포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흐물흐물한 녀석이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물을 담아 놓은 물풍선 있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그걸 땅에다 내려놓으면 무슨 모양이 돼요? 원형 모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원형으로 그려요. 그런데 뒤에서 배우게 될 식물세포라는 녀석도, 식물세포도 원핵 생물계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체처럼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각진세포의 모양을 그리게 돼요.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됐다. 요 근처를, 요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세포벽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원핵 생물도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여러분, 원핵 생물계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냐면, 자, 적어두세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 원핵 생물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세포벽의 성분입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거만 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또 들었을 때 느낌이 달라. 자, 그리고 나서 자,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광합성 하면은 우리가 뭔가 식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뭐 여기도 뭐 하지 않는다니까 뭐 당연하다고 뭔가 생각이 들죠. 그죠? 자, 하지 않지만 남세균처럼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도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는 지금까지 광합성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남세균이라는 이런 녀석도 스스로 양분을 만드네. 광합성을 하네.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남세균이라는 녀석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고,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아마 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근데 여러분들 광합성이라는 게 뭔지 기억이 나나요? 이름만 들어보면 빛, 광자의 합성, 빛을 합성한다. 그럼 남세균이 막 빛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빛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합성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은요,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도 필요합니다. H2O, 물이에요. 요 두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는 거냐면 C6H12O6. 어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주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 녀석은 뭐에 대한 화학식이냐?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뭐냐? 여러분들 밥 먹죠? 밀가루, 라면, 면 먹고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흔히 녹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녹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위, 소장 이런 데를 거치면서 소화가 되게 되고, 소화가 다 끝나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쪼개지게 돼요. 즉 녹말이라는 녀석, 우리가 먹는 쌀, 밀가루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들은 이 포도당들이 거꾸로 모여서 만들어진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추가로 O2, 바로 산소, 요게 요 녀석이 만들어진다. 선생님, 그러면 광자, 빛이 왜 필요해요? 빛이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 이렇게 빛이 들어간다. 됐죠, 그죠? 요것도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도. 그래서 남세균이라는 녀석도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 즉 포도당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럼 이 녀석은 무언가를 먹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인간 같은 경우가 어때요? 무언가를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먹지 못해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녀석이 바로 원생생물계 안에서는 남세균과 같은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예시 볼게요. 예시 보니까 아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총 생물체를 5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원핵, 원생, 식물, 동물, 균 이렇게 된다라고 아까 그림에서 봤었는데, 거기서의 그 균계에 절대 세균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버섯이나 곰팡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균이 여기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핵 생물계에 세균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다 세균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포도상구균, 대장균, 젖산균 이런 식으로 다 균자를 붙여,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균계가 아니고 원핵 생물계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 다른 건 아니지만 포도상구균,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뭐 해본 학생들은 막 연관 검색어 이런 거 한번 봐보면 뭐 무슨 나선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거는 뭐냐면 그 균이 생긴 모양입니다. 구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3D 입체 모양의 공 있죠, 그죠? 그 공을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세균은 공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대장균, 여러분들 대장에 사는 균이에요. 물론 좋은 녀석도 있고 안 좋은 녀석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뭐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먹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젖산균 이런 애들도 있다. 무슨 말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원핵 생물계를 마무리한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필기 항상 꼼꼼하게 하고 천천히 들어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거는 원생 생물계예요. 자, 원생 생물계 뭐예요? 원핵 생물계 바로 위에 있었던 그 그룹이었죠. 여긴 지금 잘려서 글씨가 없지만 여기도 뭐가 써 있어야 되냐? 핵이 여기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잘 보면 알겠지만 요 라인에 전부 다 핵이 있는 거죠, 그죠? 왜? 얘네들은 전부 다 모기 때문에. 그렇지. 진핵 세포를 가지기 때문에. 진핵세포. 진짜로 핵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핵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핵이 있는 세포로
핵이 있다고 나오죠. 그게 진핵세포라는 얘기야. 자,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요렇게 하나, 둘, 셋. 여기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원핵 생물계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생 생물계. 그 다음에 여기가 식물계, 우리 책 그림상으로는 가운데가 균계. 뭐 이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렇게 아까 나눴죠. 나눠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핵이 있다 없다? 없다. 원시적인 핵. 핵이라는 구조물이 아예 없는 애들이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이 있는 애들을 식물, 균, 동물 넣어준 거야. 그 그룹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이네. 다 종류별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아니 식물도 아니고 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애매한 애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는 애들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자리에 모아 해서 만든 그룹이 바로 원생생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 요 세 개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이다. 됐죠, 그죠? 자, 두 번째 점.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지만 다세포 생물도 있다. 즉 뭐예요? 하나의 세포가 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세포가 나 자신인 경우도 있다. 무슨 말이야?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뒀으니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잡탕인 겁니다. 잡탕. 이것저것 다 모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의 기관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뭐 여러분들 눈 아니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위, 뭐 간, 뭐 뇌, 기타 등등 여러분들 어느 특정한 부위 그 녀석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관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하나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다. 그게 바로 기관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막 모여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라는 기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위는 소화라는 기능, 간도 소화에 관여도 하고요. 간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뇌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여러분들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고등된 우리 인간 혹은 식물도 되게 고등한 생물이거든요. 되게 고등하다라는 게 뭐 똑똑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진화된 형태의 생물이라는 건데 아직까지 얘네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화를 거듭해서 발전한 형태의 생물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기관과 같은 녀석들은 없다. 이런 부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줄, 세포의 세포벽도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여기 봐봅시다. 예시는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다. 왜? 잡탕이니까. 다 들어가는. 그럼 집신벌레, 아메바.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집신벌레, 아메바. 집신벌레,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고 원생 생물계에 들어가는 녀석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본다거나 물론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시험은 없지만 수행평가나 그런 걸 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면 내가 물어보겠죠. 그죠?
자, 밑에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미역, 김, 다시마 이제 이런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죠. 다 먹는 것들. 나중에 하나씩 우리가 하겠지만 미역, 김, 다시마도 굳이 나누자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똑같이 그 어두컴컴한 색깔, 검은색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로 다 비슷하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은 색깔이 다른데 우선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만 원생생물계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돌려서 다시 한번 듣기. 두 번째 들을 때는 여러분 뭐 1.2배속, 3배속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거 바로 균계입니다. 자, 균계 같은 경우는 어떤 녀석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곰발바닥 그림 항상 곰발바닥 그림부터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어디지? 밑에 거 두 개 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저 세 개의 위치 차이를 두는 거는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균계. 여기 써있네요. 여기는 세포에 핵이 있다. 당연히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애들은 다 핵이 있는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핵 세포. 자, 그리고 나서 봐봅시다. 바로 등장하네.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버섯이 여러분들 뭐 잘 때 그냥 딱 뿌리 뽑고 일어나가지고 막 저기 도망가서 저쪽에 앉고 막 그래요? 아니죠, 그렇죠?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당연한 문장인데 뭐 아는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꼭 밑줄을 쳐두세요. 여러분 버섯은요 그리고 곰팡이는요 광합성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 버섯을 생각하면 그거를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버섯도 광합성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자,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자,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실 모양의 균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다. 여러분 균사 할 때 균은요. 균은 균계 할 때의 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사자는 한자로 하자면 실사예요. 실. 그러니까 실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몸이 실 모양처럼 균사가 얽힌 구조다. 균사는 세포벽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균사가 아주 얇게 실처럼 퍼져 있고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퍼져나가고 하는 녀석이 바로 버섯, 곰팡이 얘네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벽이 있고 걔네들이 쫙 이어져 있는 형태다 라는 얘기고 당연히 위에 적혀 있듯이 광합성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뭐 먹고 살지? 스스로 양분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죠. 대부분 죽은 생물체의 몸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분해하여.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분해자.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양분을 얻을 수 있는 애들. 됐죠? 오른쪽에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버섯, 곰팡이. 여러분들 버섯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 버섯은 전부 다 균계에 들어가는 곰팡이와 이웃되는 친구라는 겁니다. 물론 버섯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몸에 좋죠. 버섯 몸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검은빵 곰팡이라고도 예시로 적혀 있지만 좀 유명한 곰팡이는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 건 푸른 곰팡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라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우리 약간 아니요 중요한 얘기니까 이건 할게요. 푸른 곰팡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얘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낸 물질을 세균한테 뿌리면 세균이라는 녀석이 죽어요. 우리는 인간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 만든 약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항생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생제. 근데 이 항생제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그냥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그게 찾아보니까 아니 자연에 있는 생명체가 걔네들이 알아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한 항생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는 천연 자연에서 만드는 항생제 이런 거를 만들었고 그 항생제의 이름이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입니다. 페니실린 굉장히 유명한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좀균. 그럼 무좀균도 곰팡이에요. 곰팡이. 혹시 여러분 집에 뭐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리니까 뭐 벌써 무좀이 있을 나이는 아니고 아버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회사 갔다 오셔서 구두를 딱 벗었다. 근데 냄새가 이 정도면 무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상이고 냄새를 맡았는데 무좀입니다. 무좀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발냄새 악취가 많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많이 가렵고 각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무좀의 발생 원인이 무좀균입니다. 근데 이 무좀균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무좀을 낫게 해주는 약을 바르는 그 약은 곰팡이를 죽이는 약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 항진균제라고 하는데 그런 건 괜찮아. 중요한 건 항생제. 알겠죠? 푸른 곰팡이가 만드는 거. 됐죠, 그죠? 요런 거 꼭 알고 있읍시다.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식물계입니다. 식물계. 자, 식물계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다세포 생물이며 여기는 이제 아예 딱 다세포 위에 균도 다세포였죠, 그죠? 균사에 막 세포 벽에 있는 세포가 여러 개가 붙어 있었다면서, 그죠? 세포에 세포 벽이 있네. 얘도 세포 벽이 있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세포 벽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동물은 근데 없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식물이라는 녀석만 세포벽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다른 녀석도 세포벽을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원핵 생물계를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벽의 주요 성분은 펩티도 글리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식물이라는 녀석들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바로 뭐냐면 셀룰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성분입니다. 다시 그러면 식물 세포를 이렇게 각지게 주로 그려요. 각지게. 그럼 요 주변부가 전부 다 세포벽이라는 건데 이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성분이 바로 셀룰로스라는 겁니다. 됐죠? 물론 셀룰로스로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셀룰로스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에 우리가 아는 얘기죠. 광합성 할 수 있다. 광합성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식물이 여러분 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애들 우리 동물은 못 하잖아. 얘는 왜 할 수 있는 거야?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무언가가 바로 엽록체라는 녀석입니다. 엽록체라는 녀석이에요. 됐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그 다음에 대부분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해 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을 배우면서 배웠을런지 모르겠지만 식물은 크게 나눴을 때 뿌리, 줄기, 잎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뿌리, 줄기, 잎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관입니다. 여러분 꽃도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 눈 이런 기관들처럼 식물도 기관을 얘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 뭐 꽃도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옆에 보면 뭐 진달래, 소나무, 쇠뜨기, 고사리, 우산이끼 그냥 다 식물. 식물은 사실 그렇게 완전히 처음 보는 녀석의 이름이 아니면 뭐 뒤에 무슨 나무 이런 거 붙고 여러분 대표적인 꽃 이름들은 알잖아요. 다 식물. 과일 이름 다 알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식물은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다. 다만 중요한 거 세포벽이 있다. 성분 셀룰로스. 광합성할 수 있다. 왜? 엽록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광합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남세균은 엽록체는 없어요. 없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신기한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기관이 발달해 있다. 여러분, 기관이 발달해 있는 거는 식물과 누구밖에 없어요? 동물. 이렇게 딱 두 녀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 동물계입니다. 자, 동물계 같은 경우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 다세포 생물이다.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벽이 없어요. 없어.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원형으로 그냥 세포 그린다고. 운동성이 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빨라요? 치타가 빨라요? 치타가 빠르죠. 치타의 운동성. 자, 세 번째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다른 생물로 먹이를 삼아 양분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는 살짝 퀴즈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생물체가 있습니다. 두 생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광합성이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광합성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애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고 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죠? 자, 왼쪽에 있는 애 1번, 오른쪽에 있는 애 2번. 자, 만약에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둘 중에 누구일까? 얘예요, 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 왜 그랬어요? 아니, 지가 혼자 태어났으면 지가 먼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만약에 광합성을 못한 애들이면 누군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 무슨 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기에 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녀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몸의 세 번째 줄에 기관이 발달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불가사리, 달팽이말, 나비, 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잠깐 다른 거 이제 뒤에 거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인 용어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가 광합성 같은 과정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있고요. 반대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계속 앞에 거부터 쭉 보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만들지 못한다 그냥 이렇게 배우고 말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정확한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 건데 만약에 스스로 양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녀석들을 어떻게 부르냐?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 영양, 생물.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애들이나 아래에 있는 애들이나 전부 다 생물 똑같죠. 그 생물체니까 당연하겠지. 영양이 뭐야? 영양은 여러분 여기서 쉽게 봤을 때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쭉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먹고 살아가는 애냐? 독립적으로. 종속은 혼자서 못 살아가고 누군가한테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걔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진다는 거. 왜?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 그죠? 앞에서 배웠던 원핵생물계의 남세균과 같은 애들, 그리고 원생생물계에도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
원생도 있어요. 원생 아까 여러분 미역, 김, 다시마 걔네들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계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균계는 광합성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독립영양생물. 반대로 균, 여러분 균계에 들어가는 균, 버섯, 곰팡이 그런 애들이랑 동물, 우리와 같은 애들은 종속 영양생물에 속한다.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내볼까요?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있다라고 했다면 그 녀석은 독립영양생물일까요? 종속영양생물일까요? 그렇죠. 독립영양생물일 것이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녀석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 핵막이죠. 자, 핵막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계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진핵 세포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있는 양상을 띠고 있죠. 지금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세포벽 있다. 여러분 이게 펩티도글리칸 이거였었고 균계도 있고 식물도 있다. 식물의 세포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셀룰로스라고 얘기를 했다. 동물은 없다.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그냥 그려진다 그랬죠. 광합성.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여기는 확실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식물은 다 하고 동물은 안 하고 알겠죠? 그죠? 여기는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포수 단세포로 돼 있냐?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단세포, 다세포 섞여 있다 그랬죠. 왜? 원생 생물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잡탕이라 했잖아요. 다 집어넣은 거. 얘네들이 안 들어가는 거. 균계 대부분 다세포. 여러분 그냥 다세포라고 알고 있어도 괜찮긴 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식물, 동물은 전부 다 다세포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있는 생명체의 5개 분류에 대해서 먼저 봐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파트 여러분들 복습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포인트를 잡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그냥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데 너무 그런 용어 하나하나를 영어 단어 여러분 물론 뭐 영어 학원에서 숙제로 야 영어 단어 이거 뭐 언제까지 무조건 외워와 하면은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용어는요 되도록이면 무조건 보고 빨리빨리 암기를 해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지금 뭐 종이에다가 막 10번, 20번 적어가면서 외워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빨리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봐야 돼요. 문제도 많이 풀면서 자꾸 그 용어를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파트를 용어가 어렵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큰 그림이 가장 중요해요. 곰발바닥 그 모양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긴 이 모양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설명을 읽고 있는 중에도 아 이게 내가 어떤 녀석의 설명을 읽고 있구나. 그죠? 아래에서부터 원핵, 원생, 식물, 동물, 균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아래에는 원핵, 위에는 전부 다 진핵이다 라는 거를 딱딱 머릿속에 큰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세 번째, 예시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어떤 녀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특징도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뭐가 있었지? 다시 앞으로 돌려가서 봐보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이제 슬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많이 보고 그죠? 큰 그림 머릿속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꼭 예시와 특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여러분 이 파트 그냥 여러분 별로 단순히 암기만 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라는 개념으로 그냥 니네 배웠으니까 굳이 또 배울 필요 없지? 그때 기억나잖아?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배우는 거 꼭 익숙해져서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잠깐 우리 영상 끊었다가 여러분들 쭉쭉 넘기면은 문제 푸는 거 지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파트가 위에 떠 있어요. 됐죠,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생물 다양성 보존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는요,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앞에서 좀 어려운 거 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먹이 사슬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냥 해줄게요. 자, 어떤 동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인천 앞바다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과학자들이 거기를 막 조사를 해봤더니, A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리고 걔를 B가 잡아먹어. 얘를 C가 잡아먹어. 얘를 D가 잡아먹어. 이게 끝이야. 인천 앞바다에 가보니까 이게 끝이더래. 그러면 우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이 사슬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리기엔 좋죠. 편하니까. 딱 4개만 적으면 땡이죠. 그죠?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B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C 먹을 거 있나요? 없죠. D 먹을 거 있나요? 없죠.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먹이 사슬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복잡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왜 좋으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녀석이 없어졌어. 그러면 걔 말고 얘를 잡아먹지 뭐.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좋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쌀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쌀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 굶어 죽잖아. 좋은 게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가지는 의미예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쪽에 읽어보면 되는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생물이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 뭐 쌀 먹을 거 주고요. 버드나무는 의약품 만드는데 버드나무가 여러분 아스피린이라는 그런 진통 해열제 그런 거에 천연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화, 우리가 솜이죠, 솜. 이제 그런 데 쓴다. 자, 밑에 그 생물체를 흉내낸 거,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유명하죠, 그죠? 찍찍이. 대표적으로 독고말이라는 녀석의 열매인데, 그게 이렇게 찍찍이 보면 여러분 한쪽 면은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돼 있고, 한쪽 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데가 있고, 안 그런데 꺼끌꺼끌한 데가 있어. 이게 뭐냐면, 붙이면, 여기에 요 갈고리들이 걸리는 겁니다. 걸려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힘으로 당기면 이제 뜯겨져서 나오는 건데, 독고말이라는 그런 식물의 열매 그 씨앗의 그 씨앗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있어서 동물의 털 같은 데 붙어서 동물 지나다니면 거기 따라가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씨가 멀리 퍼지겠죠. 그죠?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벨크로 테이프, 즉 찍찍이를 만들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은 요 생물 다양성 보존의 이런 다양한 감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실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남획을 하면서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환경오염이 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 이 영향들은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식지 파괴입니다. 걔네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이걸 물어봐. 생물 다양성 감소에 생물 다양성 감소. 여러분 생물 다양성 앞에서 배웠죠. 종 다양성, 유전자 생태계 다양성 이거 우리 백어서 필기했었죠. 그게 감소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서식지 파괴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환경 오염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그럴싸하죠, 그죠? 오,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는 겁니다. 이 자식. 바로 그냥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서식지 파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게 뭐냐?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여 이런 생물이 사라진다. 열대우림 파괴. 그죠? 여러분 아니면 우리 나무 베 가지고 그거를 다른 걸로 우리가 뭐 건물 짓고 이런 데로 만드는 거 그런 거 다 서식지 파괴죠. 우리 뭐 건물 짓는다 아파트 짓는다 하면은 어느 농장이나 아니면은 일대 산 지역을 밀고 그죠? 다 서식지 파괴다. 대책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생태 통로라는 게 있어요. 생태 통로. 생태 통로는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산이 있어요. 산.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옛날에 잘 이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던 호랑이가 그 건너가서도 밥 먹고 여기 가서도 밥 먹고 그러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려면 요 산 2개 정도는 이 한 녀석에서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이 사이 도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뚫죠. 그럼 이 산 2개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죠. 그러다 보니까 못 건너가는 거야. 못 건너가니까 굶어 죽는 거죠. 에이 선생님 그럼 산 하나 있는데 저것만 아니야.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주냐 이 2개의 산을 이어주는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갈 수 있게끔 혹은 건너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타고 고속도로 이렇게 뭐 좀 큰 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 보면은 다리가 있어요. 다리에 막 글씨들이 써 있는 걸 이렇게 잘 보면은 쉿 동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있는 문구들이 간혹 보일 겁니다. 혹시나 못 본 친구들은 엄마 아빠 열심히 운전하시는데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엄마 아빠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한마디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하면은 한 번쯤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태 통로입니다. 즉 얘네들이 서식지가 단절이 돼도 이어가서 먹을 거 먹을 수 있도록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남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뒤에 붙어있는 획은 포획하다, 그러니까 잡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붙어있는 남은 혹시 여러분들 학교 사회시간이나 도덕시간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네. 약물의 오용과 남용 이거 이제 배웠나? 못 배운 친구들은 약물의 오용과 남용 용은 이제 쓸 용자, 쓰다라는 거고 오는 틀렸다, 오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프네 열은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지금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해열제를 먹고 있어요. 열을 떨어뜨리는 걸. 그럼 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오용. 남용.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고 3알씩 먹어. 5알씩을 먹어. 남용이죠.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러는 걸. 너무 지나치게 잡는 거가 남획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물을 마구잡이로 잡는 것. 그러면은 번식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바닷속에 물고기 500마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 5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잡았냐면 250마리를 잡았어. 그럼 몇 마리가 남았지? 당연히 250마리가 남았겠지. 나는 이거를 냠냠 맛있게 먹는 동안에 가만히 냅두면 얘네들이 다시 번식을 해서 다시 500마리가 돼요. 그럼 그때 또 250마리 잡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양을 잡아버리니까 확 잡아. 그래서 거의 한 490마리를 잡아버려. 그럼 10마리밖에 안 남지. 그럼 10마리밖에 안 남으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 10마리가 500마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마리밖에 요만큼만 10마리 한 20마리만 잡히는 거야. 그럼 이제 없어. 그리고 우린 얘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멸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 자체가.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얘기. 코뿔소, 코끼리, 고래. 이런 녀석들은 대표적으로 코뿔소, 코끼리는요. 그 코뿔소의 코, 그죠? 코끼리의 그 상아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실제로는 고가에 거래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코끼리의 상아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별명으로 그거를 상아가 이제 하얀색이겠죠. 그죠? 약간 뭐 때타서 누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흰색 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에 실제로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밀렵꾼들이 그런 돈 벌려고 그냥 야생에 있는 코끼리를 몰래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코끼리 하면 코끼리 눈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있어서 양옆으로 이렇게 상아 나와 있는 모습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코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좀 그런 거죠. 법률 세게 하고 멸종위기 생물 지정하자. 여러분 멸종위기종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거나 막 건드려서 집에 와서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지 하면 여러분들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오세요. 알겠죠,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외래종 유입. 여러분 외래종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애들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뭐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살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도 하죠. 그 문제 될 게 있어요? 문제 되는 경우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더라도 외국에서 살던 생명체가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우리나라에 살던 생명체가 외국 쪽으로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엄청 유명했었던 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황소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저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종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좀 영향력이 약해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개구리가 뭘 먹겠어요? 개구리 그 주변에 뭐 파리 잡아먹고 뭐 하나씩만 적어봅시다. 그럼 얘가 누구한테 잡으면 뱀 같은 애들이 얘네들을 먹는다고. 근데 이 황소개구리는요, 황소개구리는 얘도 먹어. 그리고 얘도 먹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먹이 사슬의 밸런스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멸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여러분 큰잎 베스, 그러니까 베스는 생선이에요.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책에도 그림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 얼른 쳐봐요. 쳐서 모습을 봐보세요. 뉴트리아는 큰 생쥐인데 앞니빨이 이렇게 토끼같이 이렇게 큰 이빨이 두 개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유입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생물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잡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냥꾼을 고용할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죠? 붉은귀 거북, 실제로 귀가 붉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북이 등딱지 그리고 머리 이렇게 있으면 그 머리 눈 있는데 뒤쪽에 마치 우리 귀 있는데 쪽에 붉은색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박, 황소개구리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거 한번 쳐봐요. 실제로 여러분 큰잎 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낚시대회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베스 누가 더 많이 잡나? 그러면은 1등 하면은 상금 주고 2등도 상금 조금 덜 주겠지만 상금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낚시하고 1등 하면 상금 받고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하기 힘든데 그런 대회를 주최하니까 이런 나쁜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쁜 애들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는 가물치라는 애들이 있어요. 가물치는 요 앞에 있는 애들과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외국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부 다 발칵 뒤집어 놓은 거고요. 가물치는 우리나라에 있던 애가 미국 가서 난리치고 있는 생명체예요. 한번 그것도 쳐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환경오염.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환경오염돼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국제적 활동, 국가적 활동, 사회적 활동, 개인적 활동 이렇게 4개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책 넘겨보면 알겠지만 단원 자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원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그걸 이용해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풀지 말고요. 그죠? 정확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 카톡방으로 공지를 하면서 같이 안내를 할 테니까 엄마한테 꼭 엄마 그 카톡에 숙제 뭐라고 써 있었어? 라고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고생했고요. 뒤에 이어서 그 성근쌤이 수업하시는 여러분 앞쪽 여러분 지구 전 시간에 그거 배웠다고 들었어요. 광물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뭐 자철석, 방해석, 석영 이런 거 배웠다고 들었는데 그 파트 이어서 그 뒤에 부분을 오늘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기 여러분들 그 앞에 그 김성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원래는이 아니고 전 시간에 그 광물이랑 좋은 색 요거 이제 막 배우고 했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꼭 반드시 광물의 색깔 그리고 좋은 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까먹는 건 괜찮아요. 까먹는 건 괜찮지만 까먹더라도 한번 내가 외우고 있는 경우랑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까먹은 거랑 아예 외워보지도 않은 거랑은 나중에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접근 한번 해보고, 그래도 기억 안 나면 뭐 앞에 이렇게 보고 하겠지만 그래도 알겠죠, 그죠? 그거 꼭 해주고, 오늘은 여러분 요 그림 나와 있는 대륙 이동설 나와 있는 직권의 운동이라는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여러분들 설입니다. 썰이죠, 요즘 말로 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땅 덩어리들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하나의 조각이었다. 하나의 조각이었던 게 갈라지고 갈라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한 덩어리였던 대륙 판게아에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로 베게너가 주장했다. 여러분, 베게너는 알프레도 베게너. 그래서 사실은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 여러분, 기상학자라는 포인트를 좀 알고 있어 주세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도 언급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륙 이동설은요, 옛날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다소 생소한 대륙 판게아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럼 판게아를 영어로 쓰면요, 가이아 이렇게 씁니다. 판게아. 근데 이렇게 읽어요. 판게아 이렇게 썼을 때 판이라는 뜻은요, 모든, 전부 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선생님 뭐라고 읽었죠? 가이아. 혹시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꼭 한 번쯤 만화책 같은 거로도 봤을 법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같은 거를 첫 장을 딱 펼치면 잠깐 등장하고 안 나오는 땅의 여신,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는 여신이 나옵니다. 바로 그 가이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해가지고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현재 과학에서는요, 이러한 땅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조각이었다. 이러한 한 조각이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한 조각이었다가 이것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리고 이게 또 다시 모여서 한 조각이 됐다가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모인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 중에 3억 3,500만 년 전에 모인 이 땅덩어리를 판게아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3억 3,500만 년 전에 모인 땅덩이 말고 다른 시기에 모인 땅덩이들은 이름이 판게아가 아니에요. 다르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통칭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대륙이라고 불러요. 초대륙. 하나로 뭉쳐진 땅.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초대륙이라는 시기는 몇 번 있었어요. 땅이 몇 번 모이고 흩어지고 했는데, 그 여러 번 모였던 시기들, 그 여러 번의 초대륙들 중에 이때 일어난 초대륙이 바로 이름이 판게아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베게너라는 학자는 옛날에 있는 이런 땅덩어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모양이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약간 되게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는 게 당연히 그게 맞는 거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약간 뭐 드라마,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아니, 뭐, 소파에 엄마, 아빠 말고 처음 보는 아줌마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야. 가가지고, 저 집에 왔어요. 하니까, 엄마, 아빠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로 와서 앉아봐. 가서 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머리 긁적이면서. 가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리고, 너의 엄마는 진짜 너의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분들이 너의 진짜 엄마, 아빠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14살 정도, 혹은 그보다 어린 학생들은 13살, 12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작 살아오면서, 한 진짜 십몇 년 살면서 당연히 저 사람이 내 엄마고, 당연히 저 사람이 내 아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와서 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당연히 그랬을 것이야. 그리고 그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어. 라고 모두가 생각해왔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얘들아, 내가 알아보니까 그 생각은 틀렸다! 라고 소리를 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베게너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 기상학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상학자는 날씨죠. 하늘을 조사하는. 이거는 땅이잖아. 땅을 조사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지질학자라는 과학자들이 있죠. 근데 그런 지질학자도 아닌 기상학자가 갑자기 와서 야, 니들이 생각이 틀렸어. 땅은 옛날에 한 조각으로 모여있다가 지금처럼 흩어진 거야. 라고 소리를 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설득을 시키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필요한 거고 근거가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륙 이동설이라는 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가져온 증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자, 여기 봅니다.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이 일치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끼워봤을 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여러분, 화석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화석이 되는 거죠. 물론 무조건 화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묻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자, 화석의 분포. 화석이 아니 똑같은 녀석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멀리 흩어져 있는 데인데도 똑같은 화석이 발견된대요. 예를 들어서 메조사우루스, 그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메조사우루스가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대륙에 동일하게 있대요. 그럼 여러분, 남아메리카면 여러분 저 미국 아래 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여러분 저쪽에 있잖아요. 그 사이가 거기서 거기로 가려면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선생님, 얘가 건너갔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는 우리가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지금 뭐 고래 뭐 이렇게 뭐 헤엄도 잘 치고 쭉쭉 가는 애들을 건너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아니고, 이때는 여러분 시기상으로 거의 고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생대. 여러분, 중생대에 공룡 살았다라는 시기 들어봤죠? 중생대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백악기 혹은 쥐라기라는 시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중생대라는 시기보다도 더 전으로 거슬러 가야 고생대라는 시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생대에 살았던 애들보다는 덜 진화된 애들이겠죠. 굉장히 크기도 작고 그렇게 지금 현재의 인간이나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는 동물들처럼 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건너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화석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분포해 있는 걸 보니까 한 조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하의 흔적. 옛날에 얼음으로 꽝꽝 얼려져 있었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근데 이걸 모아보니 하나의 조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맥. 여러분, 산맥도 이어 붙여보니까 하나의 산으로 거대하게 산맥이 형성되더래요. 산맥이 쭉.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증거를 베게너가 가지고 온 겁니다. 원래 기존의 과학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새로 알아온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원래 있는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 베게너의 사실, 베게너가 주장하는 대륙 이동설이라는 그 가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네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베게너가 싫어서? 여러분, 그거는 과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땅이 한 조각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구나 라는 거를, 그래, 이 증거들을 통해 납득은 하겠어. 그런데 아니, 이 땅덩이, 이 거대한 땅덩이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베게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이 땅덩어리들을 움직이는 그 힘, 바로 원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학계에 언급은 됐지만 실제로 그 가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에 써있는 대륙이동설의 한계라고 해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표 쳐두고 형광펜으로 예쁘게 딱 색칠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겁니다.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동설이라는 이 썰을 과학자들한테 주장을 했고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거절을 당했고 됐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수많은 시기가 더 지나요. 시간이 더 많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과학자들이 대표적으로는 해양저 확장설 혹은 멘틀 대류설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론들이 뭐냐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이론들이 대륙이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했었던 판이 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 원동력을 조금씩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마지막 파이널로 딱 나오는 게 바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판구조론은요 이제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밝혀내서 더 탄탄한 과학적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그때 당시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더 발전해서 지금은 판구조론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부터 배우는 게 판구조론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같이 칠판에 그리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판구조론 할 때 아니 도대체 판이라는 게 뭐냐? 판. 여러분, 판은요 일단 지구의 내부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배웠었어요. 맨 위에는 여러분 지각이라는 껍데기, 그 밑에 멘틀 핵 이렇게 있죠. 물론 핵을 또 두 개로 나누면 외핵과 내핵으로 또 구분을 지을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지각을 먼저 그려봅시다. 지각.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지각을 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각인데도 상대적으로 얇은 지각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 지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얇은 지각은 낮으니까, 높이가 낮으니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즉, 바다죠, 바다. 우리는 이렇게 얇은 지각을 뭐라고 얘기하냐? 해양 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양 지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꺼운 지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대륙 지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륙 지각. 여러분들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해양 지각 위는 바다고 대륙 지각 위는 땅이겠네? 어느 정도는 맞고 사실 어느 정도는 또 틀려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아이씨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름이 왜 그럼 이렇게 지어놨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해양 지각의 위에는 대부분이 바다가 맞아요. 하지만 땅도 조금씩 섞여 있다라는 점. 반대로 대륙 지각의 윗부분은요. 땅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 하지만 바다도 조금씩 섞여 있다라는 점을 알고는 있읍시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지각이에요. 지각. 그리고 그 지각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등장하는 게 간단하게 그렸을 때 등장하는 게 멘틀이 나옵니다. 멘틀이 나와요. 근데 요 아래서부터 다 멘틀이거든요. 멘틀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멘틀의 가장 위쪽 부분은요. 우리가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한 멘틀이에요. 딱딱한 멘틀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바로 밑에 있는 멘틀은 엄청나게 딱딱 돌이에요. 돌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멘틀은요. 그 아래쪽에 있는 멘틀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연약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이 연약이 설마 나는 너무 연약해. 그 연약인가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하고 약하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부분은요. 위에처럼 딱딱하게 고체로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고체가 용융되어 있는 약간 녹아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초콜릿 같은 거가 좀 녹으면 흘러가긴 하는데 그 되게 꾸덕꾸덕한 상태, 그 떡진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분명히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그런 상태가 이 부분의 상태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더 깊게 내려가서 배우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연약권에서 그럼 더 내려가. 여기가 멘틀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핵이겠네요. 왜 핵 나오겠다? 아니에요. 아직 멘틀이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알겠죠? 그죠? 연약권까지만 하더라도 멘틀의 굉장히 윗부분, 상부층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양 지각, 대륙 지각, 그리고 지각 밑에 있는 멘틀 중에 이 딱딱한 멘틀이라는 부분까지 요렇게 합치면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딱딱해. 여기 밑에는요, 여기는 말랑말랑하다 그랬잖아. 좀 꾸덕꾸덕하지만 그래도 흘러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잘 봐요. 지각과 그 밑에 있는 딱딱한 멘틀을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왜 이름이 암석권이겠습니까? 딱딱하고 돌덩이니까 암석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연약권이 있는 거예요. 얘는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암석권이 바로 판입니다. 판. 이게 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딱딱한 멘틀이라는 부분과 해양 지각 쪽을 합쳐서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게 바로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대륙 지각과 그 밑에 있는 딱딱한 녀석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대륙판이라고 불러요. 대륙판. 요거 무슨 말이 됐나요? 자, 해양 지각의 밑에 부분 해양판, 대륙 지각의 밑에 부분까지 합쳐서 부르는 말 대륙판.
어렵지 않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암석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이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연약권은요. 특징이 아까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고 좀 꾸덕꾸덕하지만 흘러갈 수 있다 그랬죠? 즉 얘들아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성을 가진다. 흐르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핵이죠. 쭉 내려가면 핵이 뜨겁죠. 그럼 밑에 부분이 뜨겁겠죠. 그러면서 얘들아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가 뭐예요? 물 끓는 거. 여러분 뜨거운 거는 밀도가 작아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차가운 것들은 다시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밑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론은 뭐냐면 해양판, 대륙판들은 암석과 완전히 딱딱한 녀석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딱딱한 녀석 입장에서는 그냥 밑에 있는 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있는 땅덩어리들이 지각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땅의 분포, 지금과 같은 육지의 분포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은 앞에서 백예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 그 원동력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조금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해양판과 대륙판 요 두 녀석만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커요. 밀도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뭔가 해양지각은 얇고 대륙지각은 두꺼우니까 여기가 더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만약에 요런 모양처럼 밑에 있는 연약권이 우와 해서 이렇게 돼서 땅들을 모아주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땅이 한 조각 두 조각 있었고 밑에 있는 멘틀이 아래쪽으로 요렇게 지금 하강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얘네가 쭉 가다가 꿍 하고 부딪힌다는 거야. 그럼 꿍 하고 부딪혔을 때 만약에 그림 그대로 이쪽에 있는 게 해양판이고 이쪽에 있는 게 대륙판이면 꿍 부딪히면 물론 상황에 따라 치솟기도 해요. 그럼 이러면 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대한. 그런데 만약에 꿍 부딪혔는데 누가 더 밀도가 커요? 해양판이.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죠. 그럼 이 둘이 만나면 누가 땅 밑으로 사라지냐? 해양판이 땅 밑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꿍 부딪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존슨즈 베이비 로션 이렇게 막 부드러운 로션 같은 거 발라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두께의 땅들, 돌덩어리들이 꽝 부딪히고 그냥 들어가는 건데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당연히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죠? 그런 지각 변동이라는 활동들,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생기고 아니면은 뭐 그런 산맥 같은 게 생기고 습곡작용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휜다는 건데 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가 바로 이런 판들이 왔다 갔다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은 사실 요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책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필기 꼼꼼히 해두시고 다음 그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이거 지우고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의 판들이 이렇게 있더라. 여러분 이 판을 외워야 되냐? 아니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죠? 안 외워도 됩니다. 자, 봅니다. 지구의 표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한 10개 정도의 큰 판으로 나눠진대요. 물론 그 중에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유라시아 판이라는 그 판 안에 있는 거야. 참고로 유라시아 판은 대륙판이에요. 됐죠, 그죠? 자, 판에 보면은 판의 경계. 판의 경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테두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테두리 부분이라면, 판이라는 게 그 다른 판과 맞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맞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것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요. 혹은 그 부분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판의 경계는 대부분 대륙의 가장자리나 해양의 중앙부에 나타나지만 대륙 내부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가 경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판이 이동함에 따라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이게 뭐냐? 얘네들이 판이라는 땅덩어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혹은 가까이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어긋난다. 이렇게 어긋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변동이, 여러분 지각변동이라는 말 자체가 화산활동, 지진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왜? 땅이 벌어지고 땅이 와서 부딪히고 어긋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판의 경계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는, 판끼리 마주보고 있는 그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하구나.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잘 보면요, 여기 작지만 화살표들이 하나하나씩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는 땅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모여들고 있죠. 땅끼리 부딪히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거 눈으로 많이 봐놔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나 세계 지도를 좀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죠? 너무 모르면 안 돼. 우리나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데는 이제 알잖아.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유럽이 어디 있는지, 호주가 어디 있는지, 인도는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런 대표적인 좀 굵직굵직한 나라들은 야 어디 있어? 했을 때 딱 그 위치를 찝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판의 경계에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였어? 지진활동, 화산활동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뭔지. 자,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요, 땅 속에 있었던 마그마가 바깥쪽으로 분출되는 것이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돼서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그 흘러가는 거를 용암이라고 그러죠. 용암. 그럼 용암과 마그마는 뭐가 다르냐? 사실 마그마는 안에 있고 용암은 밖에 흐른다 라고 얘기하면 딱 중학교 1학년이에요.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면은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거고, 요 녀석이 지표면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마그마 안에 같이 있었던 기체들, 그런 화산 가스들이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흘러가는 거가 용암이에요. 즉 마그마에서 빼기, 화산 가스를 빼면은 그게 용암인 겁니다. 쉽게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화산 활동이거나,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용암도요,
좀 어떤 용암인지에 따라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어떤 용암은요 거의 물처럼 흘러가. 물처럼. 어떤 용암은요 그냥 어떤 용암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꾸덕꾸덕해. 굉장히 떡졌어. 굉장히 떡진 상태로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용암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처럼 흘러가면 화산이라는 산이 생길까? 안 생기지.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대지가 만들어요. 용암 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산이 만들어져도 굉장히 완만한 산이 만들어져요. 쭉쭉 흘러갔으니까. 반면에 이렇게 떡진 용암은요, 딱 나오면은 아주 가파라. 잘 흘러내려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이면서 굉장히 높은 모양.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종상화산이라 그래요. 종상. 그러니까 종의 모양을 하고 있다. 종. 종. 알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순상화산이라고 얘기해요. 순상. 여기서 얘기하는 순은 이제 방패인데, 방패를 이제 땅에 엎어놨을 때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 쓰는 한자여서 그냥, 순상화산이다. 순하게 생겼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화산이 폭발을 하면요, 위험한 건 당연히 첫 번째는 이러한 용암이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주변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죠. 그럼 용암이 먼저 위험한 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위험하냐? 두 번째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쇠설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화산 터지면 화산재가 퍼진다 그래요. 화산재가 퍼져서 하늘을 가리면 햇빛이 차단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식물이 광합성 못할 거 아니야. 그럼 광합성 못하면 식물 죽어. 그럼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도 죽어. 그럼 육식동물도 다 따라 죽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쇠설물이라는 게 그렇게 하늘 위에 높게 올라가는 화산재처럼 알갱이가 작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부엉 날아가서 탁 부딪히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 화산 기체, 화산 쇠설물 등이 나온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암 나오고 쇠설물 나오고 아까 화산 기체 나온다. 화산 기체는 여러분들 좀 되게 의외일 수 있겠지만 화산 기체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녀석은 여러분들 H2O. 즉 여기서는 여러분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알겠죠? 그렇죠? 요런 거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요게 화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될 우리가 볼 그림이 요 그림이 우리가 지진. 여러분 지진은 땅 속에 있던 에너지 때문에 이 땅이 끊어지면서, 땅이 원래 한 조각이었는데 뚝 끊어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진동, 파동이거든요. 지진이라는 게 결국에는 땅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시작되는 지점이 진원이에요. 원인.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진원에서 쭉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나오겠죠. 그 땅에 있는 지점이 바로 진앙이에요. 즉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거는 얘들아 땅에다 표시하는 거지 땅 속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도는 땅 속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에다 표시하는 건 전부 다 진앙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진원지에서부터 지진파가 막 퍼져나가는데, 지진파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P파라는 지진파와 S파라는 지진파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P파가 어떤 녀석이고 S파가 어떤 녀석인지 배울 때가 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기 싫으려나? 아무튼 그때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규모와 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 진원지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나요? 그게 바로 규모입니다. 묘가 아니라 규모. 얼마나 밖으로 방출됐나? 규모를 얘기하는 거. 오른쪽에 보면 진도가 있죠. 진도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입장에서 얼마나 흔들리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맞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진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 표, 거기 잘 봐요. 여기 진도입니다.
이게 피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잘 봐요. 뉴스에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이곳에서 규모 몇 짜리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만큼의 그러니까 그만큼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다 똑같이 일기예보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진도는요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한 진원지랑 거리가 가까우면 피해가 크겠죠. 하지만 이 여기서 발생하고 우리 여기 인천에 있고 혹은 서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한 피해, 즉 진도는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면 갈수록 진도는 점점 작아지고요. 규모는 방출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다 똑같은 수치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규모는 특징 밑에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 등의 관계없이 일정하고 진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울수록 크다. 반대로 얘기하면 멀리 있을수록 덜 흔들리고 피해도 적다. 그래서 진도의 값은 작아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런 그림.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화산활동, 지진활동 배웠죠. 우리는 사실 배웠어요. 앞에서. 뭘 배웠냐면 판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여.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 판의 경계에서는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발생해. 근데 이러한 지각 변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지진 그리고 화산활동. 됐죠? 그죠? 이렇게 지금 쭉 흐름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진이라는 녀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진대라 그래요. 지진대. 반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화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산대. 그러면 지진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지진대. 화산대,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은 지진도 화산도 지각변동, 즉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니까 아니 지진대랑 화산대랑 지각판의 경계랑 비교를 해보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까 혹시? 어차피 판의 경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며. 그럼 이런 데가 이런 거랑 똑같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화산대, 지진대. 과학자들이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점들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점들을 지도상에서 점으로 찍어요. 점으로 쫙 찍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판의 경계의 지도와 합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100% 일치는 아니에요. 앞에 뭐 적자면 대부분 일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는 정말 유명한 데가 뭐냐면요. 첫 번째 환태평양 요라인. 여러분 환이라는 게 뭐냐면 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고리를 띠고 있다 해서 그죠?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완전한 원형의 고리는 아니지만 그거와 흡사한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다른 말로 변동대라고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태평양 변동대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 그 유명한 별명이 바로 불의 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화산활동, 어마어마한 지진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이것도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알프스는 여러분 저 유럽에 이탈리아, 스위스 이제 이렇게 걸쳐서 있는 거대한, 여러분 요를레 그죠? 알프스 그죠? 알프스 산맥이고요.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도의 그런 북부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여러분 황정민 영화 배우가 출연한 그런 히말라야 영화를 본 친구들도 알 거고, 히말라야가 좀 생소한 친구들은 에베레스트를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뭐죠?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쭉 걸쳐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판의 경계,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 됐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지금 하게 되면 오늘 해야 되는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수업을 1시간 반, 1시간 반, 총 3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상을 딱 보게 되면은 절대 총 3시간이라는 길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배우던 양이 줄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영상을 보면서 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수업할 때는 그죠? 너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이거는 뭐게? 저거는 뭐게? 질문도 많이 하고 뭐도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서 혼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공부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식만 쭉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속도도 뭔가 빠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만 쭉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루한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운 내용 자체가 적거나 그렇진 절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딱 공부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혹시라도 보다가 복습을 하고, 문제 풀기 전에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복습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한 2번, 3번 돌려봐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런 인강의 좋은 점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앞부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건데, 또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꼭 별표를 쳐서 가져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꼭 엄마 카카오톡으로 숙제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연락 왔어? 라는 거를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업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집에서 지금 밖에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니까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왔다면 꼭 손 씻고, 알겠죠? 그죠? 위생관리에 철저하고, 항상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손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나 아니면 소매 같은 데 해서, 알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게끔 그런 예절, 에티켓을 꼭 지키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우리 오늘은 학원에서 못 봤지만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서 수업하도록 해요. 알겠죠? 그죠? 안녕.